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1 해설의 서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들으면 좋을 만한 강의와 교재 좀 추천해 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실전 연습해야 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강의라든지 만점 마무리 강의, 여기에 있는 교재들이요,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20문항으로 구성된 그런 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이제 너무너무 지겹게 봤던 기출문제나 연계교재 문제가 아닌 좀 새로운 문제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교재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항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문항들은 좀 빠르게 해설을 하고요. 여러분이 어려워했을 만한 또는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은 아마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자, 1번 문항은 뇌우와 우박, 황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을 고르는 그런 문항이었는데요. 뇌우는 성숙 단계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라고 했어요. 뇌우의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관련된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뇌우 같은 경우는 발생 과정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상승기류로 인한 저군 단계, 그리고 그것이 강해지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나타나는 성숙 단계, 그때 이제 천둥, 번개 동반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그 현상을 우리가 뇌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학생 A의 설명은 일단 맞는 얘기다. 성숙 단계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맞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하강기류로 거의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 B는 우박은 주로 층운형 구름에서 발생해 라고 했어요. 우박이 어떻게 생겨요? 구름 내에서 빙정, 얼음알갱이, 그리고 관행강 물방울이 함께 있을 때 이 빙정이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무거워져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우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빙정이 어떻게 커지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 가면서 커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 가려면 구름의 두께가 좀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이런 저군형 구름에서 보통 잘 생깁니다. 저군형 구름에서 0도씨 이하인 부분, 이 상층에서 이제 빙정 같은 것들이 관행강 물방울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여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층운형 구름에서 발생하기는 좀 어렵죠. 선생님, 저 이거 몰랐던 내용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면 층운형이 유리한지 저군형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C는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주로 여름철에 나타나. 이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내용이잖아요. 황사가 언제 잘 나타납니까? 봄철에 잘 나타나죠. 그렇죠? 봄철에 그래서 중국 쪽에서 오는 바람 타고 오면서 황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름에는 우리 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먼지들도 씻겨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생 C는 틀린 얘기다. 그래서 정답은 학생 A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아마 가볍게 여러분들 정답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2번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다 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각, 멘틀, 핵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멘틀 중에서도 상부 쪽에서 지금 대류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해령과 해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갈라지면서 해령 만들어지고요.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서 해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멘틀 대류설 또는 해저 확장설과 관련된 자료가 제시된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지를 해석을 할 때는 기억에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 대류기동설의 한계점이 뭐였죠? 이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이론이 멘틀 대류설이고요. 거기서 또 발전된 이론이 해저 확장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이 움직이는 힘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는 걸로 그 위에 있는 판이 함께 떠다니면서 이제 움직인다. 이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보기에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각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아마 요 니은 선지 같은 경우가 선생님 저는 이거 보고 그냥 멘틀 대류설을 생각했고요. 니은 내용은 해저 확장설 내용인 것 같아서 틀렸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답 체크한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멘틀 대류설에서도 분명하게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해구에서 지각이 이제 소멸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일단 맞는 선지라고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저확장설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의 연령을 비교할 때 왜 해양지각이 나이가 어리지?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지각들이 주로 이제 해양지각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지각으로 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연령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니은 선지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디귿 선지는 뜨거운 풀름과 뜨거운 풀름이 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어 상승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 상부 멘틀의 움직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핵과 멘틀의 경계부 여기서 만들어지는 풀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름은요. 여기서 뭐 상승하는 풀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범위 자체가 달라요. 멘틀 전체의 범위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걸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열점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새로운 이론이다. 그래서 이 멘틀 대류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디귿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겠고요. 답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렵진 않았으나 그 앞부분 내용들을 좀 대충 본 친구들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횟수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TS도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TS도 해석하는 거 많이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위도 해역에서 A 시기와 B 시기, 그러니까 같은 해역인데 지금 시기가 다르대요. 그때 측정한 깊이 0m부터 50m까지,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 50m 들어가면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 나가면서 그 데이터를 여기에 찍은 거예요. 그쵸? 근데 두 시기의 지금 모습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A 시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해수면의 온도, 수온은 뭐 대략 한 22도 정도로 좀 높게 나타나 있고요.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 당연히 낮아지겠죠.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차가워지니까 수온 낮아지고, 그리고 염분값은 큰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밀도값이 변하고 있는 모습, 등 밀도선을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B시기는 지금 해수면의 수온,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대략 한 요 정도네. 그러니까 A 시기보다 표층 수온이 좀 낮네. 그러면 A 시기가 좀 더 더운 시기고 B 시기가 좀 더 추운 시기구나.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지금 데이터가 0에서 50까지 갔는데 계속 비슷한 범위에 찍히고 있어. 수온이 거의 일정하대. 그러니까 50m 들어가는 동안 표층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그 얘기는 많이 뒤섞였다는 얘기죠. 혼합층이 발달한 시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기 보겠습니다. 수온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에서 산소 기체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기체의 용해도는 어떤 곳에 기체가 잘 녹아요? 따뜻한 물보단 차가운 물에 잘 녹죠. 그쵸? 시원한 콜라가 맛있죠. CO2가 잘 녹으니까.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했을 때 좀 더 수온이 낮은 B 시기의 표층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기억은 틀린 보기네.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가 더 크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틀렸다. 그 다음 미음 보기. 수온이 14도씨인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이제 밀도를 물어봤습니다. TS도에서는 수온, 염분, 그리고 밀도값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14도인 해수라고 했어요. 수온이 14도인 해수는 A 같은 경우는 여기, B는 지금 여기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등밀도선에서 요 값을 읽게 되면 A보다 B 시기의 등밀도선이 더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값은 증가하죠.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근데 왜 그렇죠?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값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숫자가 안 적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증가하는 방향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A보다 B에서 더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어때요? 맞는 거네. 그쵸? 그 다음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라고 했어요. 혼합층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바람이 섞어주면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을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B 시기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발달한 거죠. 수온이 일정하잖아요. 50m. 50m가 생각보다 깊은 깊이예요. 그쵸? 이만큼 들어가는 동안 수온이 일정하대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바로 수온이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A 시기에는 혼합층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다. A가 B보다 두껍다? 아니, B가 더 두껍다. 그래서 D급 보기는 틀렸다. 정답은 니은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항도 해수의 성질과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수온, 염분, 밀도. 이거 뭐 늘상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괜찮은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 실험이 나왔는데요. 지구과학에서는 사실 실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비교적 좀 간단한 그런 확인 실험 같은 유형의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쭉 살펴보더라도. 지금 이 문제도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것의 형성 원리,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했고요. 퇴적 구조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뭐 있어요? 사측리, 건열, 연흔, 그 다음에 뭐 점이측리 이런 것도 공부했을 거고 그런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퇴적 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실험 결과만 봐도 바로 추론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쵸? 실험 과정을 좀 보면요. 100ml의 물이 담긴 원통형 유리 접시에 입자 크기가 16분의 1mm 이하, 입자 크기도 알려줬어요. 그것보다 작은 점토를 고르게 붓는다라고 했습니다. 점토를 부었어요. 점토.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작은 입자들을 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등 아래에 놓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모습을 관찰을 한 거예요. 빛을 비추면서. 그러면 전등빛을 충분히 비추었을 때 변화된 점토 표면의 모습을 관찰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햇빛 비추면 어떻게 될까? 마르지 않겠어요? 그죠? 점토가 마르면서 쩍쩍 갈라지겠지. 건열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험 결과 위에서 봤더니 여기가 지금 점토에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간 부분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서 봤을 땐 어때요? 이런 쐐기 모양의 이렇게 움푹 파인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퇴적 구조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위에서 본 모습, 그래서 측리면을 봤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측리면의 단면, 자른 모습, 이 모습과 이 두 개를 관점에 따라 실제 사진이 제시가 됐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강조했었어요. 그 생각도 여러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선지들을 좀 볼게요. 선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열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건열과 관련된 실험이잖아요. 보기 기억은 당연히 맞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의 표면이 갈라진 모습은 니은에 해당된다.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됐으니까 수분이 날아가면서 갈라진 모습이잖아요. 맞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 디귿. 이 퇴적 구조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이 부분을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런 퇴적 구조를 어디서 잘 볼 수 있나요? 여감도 퇴적암이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퇴적 구조 배웠던 4가지 있죠. 모두 다 똑같진 않지만 특히 이 건열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가 작은 점토 또는 뭐 모래 정도 크기 사암 요런 데서 그래서 셰일이나 사암층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퇴적 구조고요. 여감층에서는 사실 이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감은 자갈 정도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큰 애들이 좀 섞여 있잖아요. 자갈, 모래, 진흙 다 섞여 있는 게 여감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런 쐐기 모양의 이런 구조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감층에서는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디귿 보기에서 주로라는 표현,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가 특히 어디서 잘 나타나는지까지도 여러분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이거 몰랐던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사암이나 셰일층에서 잘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은하 사진이 나왔네요. 가와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어느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잘 풀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가시광선으로 본 모습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게 타원처럼 보입니까? 얘가 타원이지, 그치? 얘가 타원 은하에 해당할 거고 이거는 어떤 모양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불규칙 은하는 가에 해당하겠죠. 그쵸? 요렇게 지금 사진 2개를 준 거고요. 은하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보기 기억. 가는 불규칙 은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치? 이거 모양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불규칙 은하. 맞는 얘기고요. 나를 구성하는 별들은 푸른 별이 붉은 별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타원 은하의 특징이 뭐였어요? 거의 다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좀 붉은색 별의 비중이 높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데? 이거 비교해서 보면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간물질의 양이 많다 보니까 별의 탄생 재료가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별의 탄생이 많이 일어나는 곳, 젊은 별들이 많은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얘는 진화가 많이 그냥 진행된 늙은 별들이 주로 구성된 그런 은하입니다. 그래서 요 별의 나이, 색깔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 푸른 별이 붉은 별보다 많다? 그건 아니에요. 붉은 별이 더 많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적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이를 물어봤는데 선생님 앞서 설명했듯이 성간물질이 많고 젊은 별들의 비중이 많은 게 불규칙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별도 여기에 더 많아요. 평균 나이로 따지면 가가 더 어립니다. 그래서 나가 더 많다. 정답은 디귿은 정답이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별의 개수는 어디에 더 많을까? 이런 것도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타원 은하가 좀 더 규모가 큰 은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별의 개수로 따진다면 타원 은하의 별의 개수가 더 불규칙 은하보다는 많다. 그래서 불규칙 은하는 좀 규모가 작은 편이다.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많이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6번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HR도의 별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별의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가자료를 보고 드는 생각이 HR도는 진짜 꼼꼼히 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HR도 그냥 대충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했냐면 정확하게 그 분광형이 쓰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표면온도 적혀 있는 부분, 광도 그리고 절대 등급 적혀 있는 부분들 그 눈금까지도 좀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눈금의 경계가 되는 부분들 주계열, 거성, 초거성, 백색에서 그 위치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HR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미지화돼서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본 친구들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고 아닌 친구들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물어보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자료에 기억, 니은, 디귿 체크되어 있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광도 1일 때 그리고 태양은 표면 온도가 얼마예요? 대략 5,800 정도니까 뭐 여기쯤에 HR도상에 태양이 찍히겠네. 그치? 그리고 태양은 주계열이니까 얘가 속해 있는 그 대각선 방향으로 아마도 주계열의 위치가 나타나 있을 거다. 그리고 광도가 여기는 100배, 10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4제곱배, 그 다음에 여기는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으로 표현된다면 뭐 여기가 대략 플러스 5등급 정도, 정확하게는 4.8등급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략 100배씩 지금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숫자 5 정도 간격으로 지금 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쵸? 그리고 분광형은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 뭐 중성수소 흡수선, 그 다음에 칼슘 흡수선 이런 것들 분포 봐두시면 되겠고요. 보게 볼게요.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반지름을 물어봤습니다. 자료에는 표면 온도랑 광도가 나와 있는데 반지름을 물어봤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죠? 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지름도 있고 표면 온도도 있죠. 그쵸? 근데 기억과 니은을 비교했더니 광도는 동일하대. 별의 밝기는 똑같아. 똑같이 밝게 빛나는 두 별이에요. 그런데 니은이 더 표면 온도가 낮대. 니은이 표면 온도가 더 낮은 별이야. 덜 뜨거워. 근데 어떻게 기억만큼이나 밝게 보일까? 왜 이거는 같게 나타날까? 얘가 작은 만큼 크기가 크겠지. 그죠? 얘가 작은 만큼 크기가 크기 때문에 광도값은 같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더 큰 별이다.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맞네. 그쵸? 그 다음 니은. 광도계급은 니은과 디귿이 같다라고 했어요. 광도계급이 뭐지? 광도계급의 정의. 광도계급의 정의는 동일한 분광형을 가지는 별들을 쫙 봤어. 그래서 흡수선들이 다 동일한 패턴인 애들을 쫙 모아놓고 봤는데 걔네들이 광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광도값은 다르더라. 동일한 분광형이더라도 광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계급화해가지고 로마자를 붙인 거예요. 그게 광도계급이야. 근데 여기 지금 니은과 디귿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표면은도 동일하죠? 근데 얘는 광도가 10의 4제곱이야. 태양의 10의 4제곱배. 디귿은 태양만큼도 안 되는 광도를 가져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 이건 등급 다르게 매깁니다. 그래서 광도계급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니은 보기. 니은과 디귿이 같다? 아니요, 다르죠. 다르죠.
참고로 주계열성의 광도 계급은 5등급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초거성은 1등급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도 계급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디귿에서는 중성수소 흡수선이 칼슘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디귿이 어딨지? 여기 있네. 그럼 얘의 표면 온도는 대략 요 정도래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곳을 찾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게 G형인지 K형인지 뭔가 좀 헷갈렸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었을 텐데 상관없어요. 여기든 여기든 잘 몰랐으면 그냥 이 부근을 보면 돼요. 이 부근을 봤을 때 비교해 보세요. 중성수소 흡수선이 이 정도야. 칼슘 흡수선이 이 정도야. 칼슘 흡수선이 더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틀린 거지. 정확하게는 여러분 G형별 같은 경우는 G형별에 속하는 별들이 5000켈빈에서 6000켈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 속해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표면 온도가 낮을 때, 5000 이하일 때 K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디귿은 아마 K형 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져주긴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0에서 9까지 뭐 세분화해서 봐야 되냐? 출제자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서 별에는 수소가 제일 많지만 중성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강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 흡수선 세기가 다르고 얘 같은 경우는 칼슘 흡수선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만 정답. 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7번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지질시대 생물 대멸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과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속에서 대멸종이 몇 번 있었다라고 알고 있죠?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그래서 제6의 대멸종이 언제 오는가 이런 게 사실 지질학자들 뭐 여러 학자들 간에 이슈가 되는데 여기 지금 5번의 멸종이 나와 있어요. 여기 5개.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좀 큰 멸종이었던 시기 A, B, C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나와 있어. 억년 전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었어야 돼요. 현생 누대에 대한 자료잖아요. 현생 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집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삼엽충이 막 번성하다가 갑자기 멸종했어. 그때를 이제 그 대 기준으로 잡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멸종 시기가 그 대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겁니다. 좀 더 세분하면 기 수준까지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일단 B 시기가 가장 큰 멸종이 있었던 시기고요. 봤더니 대략 한 2억과 3억 사이니까 2억 5천만 년 전쯤이에요. 이게 어떤 거의 경계가 될까?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그래서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 시기는 고생대고 그 이유는 중생대겠구나. 그리고 이때 C 시기의 멸종을 봤더니 대략 6,600만 년 전쯤 되는 것 같아. 여기 다음이 신생대겠구나.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까지 세세하게 모르더라도 일단 요건 기본입니다.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멸종 비율 얘는 한 20% 부근, 얘는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B가 더 멸종 비율이 높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A가 B보다 높다. 틀렸네. 그 다음 니은. A와 B 사이에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하였다. 이거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백지에다가 필기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한판 정리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틀린 친구들은 그거 다시 돌아가서 봤으면 좋겠고요. 생물의 출현 시기와 번성 시기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양서류의 출현 시기를 물어봤는데 양서류는 일단 언제 번성했어요? 고생대 석탄기에 번성을 했었죠. 그래서 고생대 석탄기가 양서류 번성하고 양치식물 번성하고, 그래서 이 양치식물이 묻혀서 석탄이 돼서 그래서 석탄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서류는 석탄기야. 이렇게 연상한 친구들까지 너무 잘했어요. 근데 출현 시기는 언제였지? 까먹었을 텐데 이것보다 이전 시기에 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기보다 더 앞선 시기, 대본기에 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니은 보기에서 A와 B 사이에 라고 했어요. 양서류가 출현했다. 그렇지, 요 사이에 출현했겠지. 근데 봤더니 요 부분도 놓친 친구들 있겠네. 여기가 지금 고생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모실 대석패 기수준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언제냐면 오르도비스기 말기고요. 이때가 대본기 말기예요. 그리고 이때가 페름기 말기예요.
여기가 트라이아스기 말기고 여기가 백악기 말기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요 A와 B 시기 사이에 대본기가 있거든요. 이때 양서류 출현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더 번성했던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을 좀 봐야 한다. 그 얘기 지금 출제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봐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니은 보기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디귿. B와 C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 언제 생겼어요?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서 북상에 오다가 유라시아 대륙에 꽝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생긴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죠. 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생대가 C 시기 이후이기 때문에 C 이후에 생겼다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디귿 보기에서는 B와 C 사이 중생대에 생성되었다라고 했어요. 틀렸네. 그치? 신생대에 생성되었다. 이거는 많이 기출문제 반복했던 그 선지기 때문에 디귿은 여러분 잘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외우기 싫어서 계속 넘겼어요 하는 친구들 이제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원 우리 연계교재에도 쭉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8번 이제 가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온대저기압 문제가 나왔고요. 온대저기압 중심이 북반구의 어느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하는 36시간 동안 관측한 기상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압이 뭔지 기온이 뭔지 딱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일기 기호까지 알려줬어. 일기 기호를 보고 일기 요소들이 갑자기 급변하는 곳이 어디다? 전선이 지나가는 곳이다. 근데 문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 기간 동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모두 통과하였다. 다 알려줬어요. 정보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좀 난도를 낮춘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보면 지금 요 시기 동안은 주로 이제 남동풍이 불고 있죠. 그리고 흐려요. 그리고 갑자기 남서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가 뭔가 전선이 지나간 시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서풍 불고 여기 좀 맑았다가 이때 갑자기 또 북서풍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흐려. 그럼 여기가 또 전선이 통과했겠네.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기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낮아지다가 증가했어요. 온대저기압이 내가 관측소야.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나에게 접근해 올 때 기압은 점점점 낮게 측정이 될 거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기압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이 가장 가깝게 통과했을 시기가 아마 이때쯤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기온은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증가했어. 갑자기 여기 증가했네. 요 시기에 기온이 높아졌네. 요 시기를 기준으로 기온이 낮아졌네. 무슨 얘기일까? 이거 온난전선이고 이거 한랭전선 통과한 시기구나. 근데 지금 북반구 어느 관측소라고 했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조건 항상 온대저기압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온대저기압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리고 저기압의 중심.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남반구는 다르게 생겼죠. 그쵸? 연계교재에서 남반구 공부했을 겁니다. 북반구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온난전선이 무조건 먼저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관측소가 여기 어딘가 있다는 뜻이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라고 하면 관측소의 남쪽을 통과한 거지. 그쵸? 관측소의 북쪽이라고 했으니까 요 지점이 관측소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나가면서 온난전선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맑아졌다가 한랭전선 통과하고 또 흐려지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쵸? 그럼 보기 볼게요.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되었을 때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어요.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됐을 때가 언제냐면 두 전선 두 전선 사이에 있을 때가 가장 지금 기압이 낮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기압값이 물론 등압선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지만 등압선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지나갈 때 요 사이에 위치할 때 전선 사이에 위치할 때 기압값이 가장 작다. 즉 저기압의 중심에 가깝게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 보기에 그때는 어쨌든 요 두 전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 때 남서풍 계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고요. 그다음 니은 보기에서 A일 때 관측소의 상공에는 온난전선면이 나타난다. 이거 니은 보기 틀린 친구도 좀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푼 친구들 있죠. A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두 전선 사이네. 두 전선 사이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요렇게 옆에서 본 단면을 좀 그려보면 여기 지금 요렇게 잘라볼게요. 여기와 여기 한랭전선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경사가 급할 거고 온난전선은 좀 완만할 거예요.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어때?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이때는 전선면이 상공에 없는 상황이죠. 상공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니은 보기에서 A일 때 관측소의 상공에는 온난 전선면이 나타난다? 아니, 나타나지 않는다. A가 지금 여기 어딘가 있는 거거든. 그치? 뭐 여기쯤이라고 해볼까요? 상공에 지금 전선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틀렸어.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실수할 수 있냐면 이 자료를 볼 때 이 위에 있는 일기기호를 못 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 그래프 부분만 보고 좀 마음 급하게 풀다 보니까 A, B, C를 보고 그냥 단순하게 이때는 두 전선 사이인 것 같고 뭐 요때가 온난전선 통과 전이고 이때는 뭐 한랭전선 뭐 통과 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A, B, C를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상황과 매치시켜가지고 이렇게 푼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요렇게 푼 친구들은 아마 실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 요 일기 기호까지 보고서 전선의 통과 시기를 판단하고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항상 이거 공부할 때 ABC 세형용 나오니까 그걸로 연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료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A는 지금 두 전선 사이에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 그 다음 디귿. 관측소에서 B와 C 사이는 주로 저근형 구름이 관측된다라고 했어요. B와 C 사이는 어때요? 그렇잖아.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 어때? 한랭전선 통과한 후잖아요. 한랭전선 뒤편에는 어떤 구름이 있어요? 여기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 내리고요. 저근형 구름이 발달해 있는 곳이죠. 디귿 보기 맞는 보기. 정답은 기억 디귿.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3번 되겠고요. 8번도 좋은 문제고요. 딱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묻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풀면 실수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뒀으면 좋겠고 다음 문제 이제 9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그림에 지금 A, B, C 세 지역이 나와 있고요. 나 그래프는 깊이에 따른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 나 자료가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암석의 용융 곡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하의 온도 분포도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그래프가 생략된 상태로 그냥 용융 곡선만 줬어. 용융 곡선이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각각 뭐지? 알아야 돼요.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게끔 나온다라고 선생님 강조했었죠. 알아야 돼. 일단은 셋 중에서 가장 이제 용융점이 높게 나타나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갈수록 얘 점선보다는 얘가 더 용융점이 높죠. 그쵸? 요게 물이 없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요. 얘는 이렇게 이동한 거지. 얘는 물이 있는 멘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들보다 용융점이 낮은 요거 같은 경우가 물이 있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각각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B, C 찍혀 있어요. 각각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생성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는 주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긴다.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라고 했어요.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 요렇게 용융점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섭입대 환경에서 함수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A는 지금 섭입대 환경이 아니야. 이거 뭐야? 멘틀 상승에서 갈라지는 해령 쪽이에요. 해령에서는 압력 감소로 인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압력 감소로. 그치? 그러니까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 그 부분이 틀린 거야. 물이 포함된 아니에요. 기억보기 틀렸어요. 그 다음 니은.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B가 C보다 높다.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지. SiO2 함량이 누가 높은지. C는 뭐예요?
함수 강물로부터 물이 빠져나가면서 용융점 자체가 낮아져서 그래서 녹는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C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마그마가 이제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대륙지가 하부를 막 녹이게 되죠. 뜨거워졌어. 뜨거워지면 또 녹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두 개가 섞이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안산암질 마그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iO2 함량을 비교한다면 어디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높죠?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높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나 얘가 SiO2 함량이 높지. 니은 맞네. 선생님 이거 유문암질이에요? 안산암질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그 판단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있을 수 있어. 유문암질 일단 만들어지고 같은 장소에 있다면 얘네가 섞일 수 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출되는 애는 보통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그 부분까지는 묻지 않죠. 그냥 SiO2 함량 비교하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기역은 C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기역이 어딨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야. 이거는 대륙지각의 주 구성 암석이죠. 그러니까 대륙지각이 녹는 이 부분, B가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문제 디귿에서, 보기 디귿에서 C라고 했네. 틀렸네. B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정답? 니은만 정답. 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9번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10번 가볼게요. 자, 우주 파트 문제 10번에 나왔고요. 그림 가는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 나와 있고 항상 우주의 구성 요소 비율 문제가 나오면 현재인지 과거인지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요. 가자료가 현재고 그 다음 나는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중력 렌즈 현상이 뭐냐면 이게 왜 나타나는 거지? 은하가 분명 하나일 텐데 여러 개로 보이는 이런 효과 왜 생기는 거냐면 은하에 큰 은하일수록 질량이 크겠죠. 걔네들이 중력 렌즈 효과, 빛이 휘어지는 효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양은 그 정도 안 돼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밝혀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A, B, C 중에 암흑물질에 해당하는 게 뭘까? B지. B에 관련된 자료가 나인 거예요. C는 뭐야? 가장 많은 비율. 이거 암흑 에너지죠? 가장 적은 A는 보통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기 기억. A는 암흑 에너지이다. 아니지. C가 암흑 에너지지.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니은. 현재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의 비율 분의 B의 비율은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의 비율 분의 B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팽창하면은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도 같이 커지겠네. 그쵸?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암흑 물질의 양은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얘의 밀도는 좀 줄어들겠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되네. 비율은 줄어든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 디귿. 나를 이용해서 B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B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디귿은 맞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비율 숫자는요. 여러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물질 5%도 안 된다. 4.9%. 그 제일 많은 게 암흑에너지 꼭 기억해야 돼요.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문제고요. 대기에 한 남북 방향으로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에너지 수송이 왜 나타나죠? 지구에?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적도는 에너지를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극지역은 에너지를 좀 덜 받다 보니까 적도는 에너지가 넘치고 극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가 움직이면서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 있죠. 일단 큰 개념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그 에너지가 수송되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양이 측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북쪽 방향이 지금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위도 0,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전부 다 북쪽으로 에너지를 수송하고 있고 여기는 남쪽으로 수송하고 있네. 근데 지금 위도에 북반구, 남반구 표시가 안 돼 있네.
이건 쉽게 맞출 수 있겠네. 이쪽이 북반구여야 되죠. 여기가 남반구여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적도가 있고, 여기가 북극, 남극이라고 했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에너지를 북쪽 방향으로 수송해 주는 게 북반구일 거고, 남쪽 방향으로 수송해 주는 게 남반구겠죠. 일단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겠고, 30도, 60도 지금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지금 A, B, C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 보면서 해석을 좀 해보죠. 보기 기억부터. A에서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위치한다라고 했어. A가 지금 30도랑 60도 사이거든. 여기에 어떤 순환이 있냐라고 했어요. 대기대순환 여러분 여러 번 그림 그려서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도는 더우니까 상승 기류 있고요. 극지역은 추우니까 하강 기류가 있죠. 그래서 상승하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전향력 때문에, 지구 자전 때문에 끝까지 못 올라가고 30도 부근에서 하강합니다. 하강한 공기는 또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고요. 지표 따라서 이동하죠. 그러니까 60도 부근에서 만나서 상승하고요. 그래서 또 갈라집니다. 각 방구에 3개의 순환이 만들어져요. 이 중에서 요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열적으로 발생하는 순환이에요. 따뜻한 공기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 하강하면서 만들어지는 열적 순환이기 때문에 직접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요 2번 순환 같은 경우는 반대야. 오히려 저위도가 하강 기류고 고위도가 상승 기류거든. 반대거든요. 열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쪽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니까 가운데 낀 애가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간접 순환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30도, 60도 사이에 있는 순환은 요 A 같은 경우는 간접 순환에 해당하는 거지. A가 지금 요 위도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0에서 30 여기 있는 거고, C는 남반구에 30에서 60이니까 C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보기 기억에 A에서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위치한다.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B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북쪽 방향으로 수송된다 라고 했어요. B에 있는 요 순환, 요 1번 순환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맞고요. 2번은 페렐 순환, 3번은 극순환 이렇게 부르죠. 니은 보기도 맞고. 그 다음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는 C의 해역에서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캘리포니아 해류가 남반구? 미국이 남반구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캘리포니아 해류 어디 있지? 북반구에 있지. 북반구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수의 시계 방향에 이런 순환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해류거든요. 이쪽 방향에 있단 말이야. 요게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C에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지.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좋았냐면, 요거 안 준 거. 이거 안 줬지만 이 방향을 보고 여러분들이 각각 어느 쪽이 북반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를 양쪽, 북극 쪽, 남극 쪽 두 방향으로 이렇게 수송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12번.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도 좀 실수한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별의 진화 과정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별의 그 내부 구조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부 구조의 변화와 진화 과정을 나눠서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하는 과정이고요. 주계열 단계가 끝난 이후에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 별의 내부 구조래요. 주계열이 끝났어. 주계열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중심부의 수소행 융합 반응이 원래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주계열 단계잖아요. 근데 이게 끝났다는 얘기는 중심부에 수소를 다 쓴 거야. 그럼 뭐만 남았어? 중심부에 헬륨만 남는 거죠. 헬륨만 남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헬륨이 그 다음 핵융합 반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온도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헬륨 핵 자체가 중력 수축을 하면서 또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 내부의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바깥쪽의 온도도 같이 높아지면서 바깥쪽에서 수소행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깥층이 바깥쪽 방향으로 이제 팽창하게 되는 거성 단계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그림이 뭐냐면 그 얘기야. 중심핵이 수축하고 있대. 이 헬륨핵이 수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곽부에서는 어떻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만드니까, 온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쪽까지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켈빈 이상 되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곽부에서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나타나면서 더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별이 커지는 거지. 팽창하는 거지. 거성으로 가는 겁니다. 보기 기억 볼게요. 중심핵의 온도는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어. 기억이 약간 요거를 생각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주계열 단계일 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 뜨거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이후에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중력 수축으로도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에너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나중에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도 일어나거든. 태양 정도 질량인 별들 내부에서. 그쵸?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러려면 더 높은 온도 필요해요. 점점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에서 중심핵의 온도는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높아요. 맞는 보기였어요. 맞는 보기였어요.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어.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요 별의 표면이잖아요. 단위 면적. 요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을 물어봤어.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표면 온도와 관련된 값이에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에너지 양은 많겠죠. 근데 별이 요만한 크기일 때보다 더 커졌을 때, 더 부피가 커지면은 에너지가 더 퍼져서 이 표면에 쫙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눠져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때일 때보다는 비교하자면 요 그림을 선생님이 좀 변형을 해보자면 요때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랑 더 커졌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를 비교해 보세요. 언제 더 많이 들어올까? 작을 때겠지. 그치? 요만큼만 나눠 가지면 돼. 근데 이렇게 커졌으면 더 많이 나눠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색 거성인 거예요. 표면 온도 낮아져서 붉게 보여서. 그래서 니은 보기에서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많다? 아니지.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적지. 그래서 표면 온도 낮아지잖아. 니은 틀렸네. 자료는 그림 하나만 딱 줬는데 별의 진화 과정을 사실 다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디귿 보기. 수소 함량 비율은 중심핵이 A 영역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중심핵의 수소 함량 비율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다 헬륨으로 바뀌었거든. 거의 없어. 그리고 지금 A 지역은 바깥쪽이거든. 여기는 아직 수소겠지. 그러니까 A의 수소가 더 많겠지, 당연히. 디귿 보기는 틀렸네. 수소 함량 비율은 중심핵이 A 영역보다 낮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네.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이 문제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 자료가 나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별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태풍 문제고요. 태풍 문제는 여러분 정말 많이 풀었죠. 태풍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태풍과 관련된 자료들 많이 풀어봤을 거고 이 자료도 그렇게 낯설진 않았을 겁니다. 많이 보던 자료예요. 어떤 일기요소 나와 있냐면 24시간 동안 관측을 했고 기압, 풍향, 풍속, 시간당 강수량. 강수량 자료 정도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많이 보던 거고. 근데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점선이 뭐고 실선이 뭐고 뭐 이 점으로 표시된 게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 과거 기출문제도 안 알려줬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자료는 요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거 이거는 알려줬고요. 그랬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요. 우선 구분을 좀 해야겠네. 일단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태풍의 눈이 그리고 통과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갔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태풍이 나에게 다가올 때 기압은 점점점 낮아져야 될 거고요. 태풍이 통과하고 나면 기압은 점점점 증가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난 얘가 기압에 해당할 겁니다. 지금 기압이 거의 요 정도까지 측정이 된 상황이고요. 선생님, 요 실선은 안 되나요? 얘도 이렇게 최소값이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기압이 증가하잖아. 말이 안 되지. 접근하면 기압은 점점 감소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됐을 때 이때가 가장 가깝게 통과했던 시기인 거고 그때 요 실성값이 이때도 최저가 나오거든요. 이게 풍속이겠지. 이게 풍속이겠지. 바람이 약하죠? 태풍의 눈은 바람이 약합니다. 잠깐 고요하던 시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 약간 불연속적으로 확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풍향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 준 겁니다. 요게 강수량이고.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보기 볼까? 관측소에서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시각은 T3이다 라고 했어. 풍속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예요? 자료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여기잖아. 20m/s 이상이야. 엄청 강풍 불던 시기입니다. 17 이상이면 우리가 강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언제야? T3. 기억 맞네. 기억 보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관측소에서 태풍의 눈이 통과하기 전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어요. 태풍의 눈이 언제 통과했어? 이때 통과했어.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 이전에는 어떤 계열의 바람이야? 여기 지금 점 찍혀 있잖아. 읽어볼까? 동풍 계열인데? 그치? 서풍 계열 아닌데요? 동풍 계열인데? 니은 보기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관측소에서 공기의 연직 운동은 T3가 T4보다 활발하다라고 했어. 요 디귿은 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공기의 연직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연직 운동이라 하면 상승 기류 또는 하강 기류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연직 운동 T3랑 T4를 비교했거든. 그러면 T3는 아직 태풍의 눈이 통과하기 직전이야.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태풍이 왔을 때 그 연상되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때가 바로 요때인 거야. 강한 상승 기류지.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고요. 상승 기류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상에는 공기가 없지. 그러니까 주변 공기가 강하게 불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했을 때 태풍의 세력이 강하게 영향을 줄 때 생각하면 T3야. 근데 T4는 어때? 비 안 오고요. 잠시 맑고 그 다음에 풍속도 약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럼 공기의 연직 운동은 언제 강하다고 얘기해야 돼?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요때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공기의 연직 운동은 T3가 T4보다 활발하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선생님 이거 여기서는 하강 기류니까 이게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약한 하강 기류라고 공부했잖아요. 약한 하강 기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강한 상승 기류가 있을 때가 연직 운동이 활발한 거지.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14번 가볼까요? 이거는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였죠. 선생님이 고난도 문항으로 꼽았던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그냥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풀면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공식은 딱 하나거든. 광도, 표면온도, 반지름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 식에 적용해서 풀면 다 이거 빈칸도 채울 수 있고요. 다 풀어낼 수 있어.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14번은 넘겼어야 돼요. 넘기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시간 확보한 다음에 이거 풀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좀 걸리거든요. 딱 보면 감이 왔을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주계열성, 거성, 백색의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별에 해당하는지 종류부터 판단을 해보죠. 종류부터 판단을 해보면 기억별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태양보다 엄청 작죠. 작은데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높아. 자, HR도에 같이 그려가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요? 주계열이 있고 예를 들어 태양의 위치를 대략 찍어보며 여기 태양이 있다라고 해보자. 태양의 뭐 절대 등급 플러스 5등급이라고 하고요. 표면 온도 5800켈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태양이야.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별 기억 같은 경우는 더 작아요. 일단 반지름이 작아. 근데 뜨거워. 그러면 이쪽 어딘가에 있겠네. 작고 뜨거운 별이니까 광도는 작을 거고 여기 어딘가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백색외성이겠네. 얘는 백색외성이겠네.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광도가 태양 100배예요. 반지름도 커요. 그치?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커.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때? 광도는 마찬가지로 큽니다. 81배니까 얘도 커. 둘 다 일단 광도는 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아. 디귿별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광도는 태양보다 더 크대. 그럼 여기 어딘가 찍히네. 디귿은. 아까 여기가 기억이었죠. 그쵸? 디귿이 뭘까? 디귿이 거성이다. 거성이다. 그럼 나머지 니은이 얘가 주계열이겠네. 그럼 얘는 주계열이면 광도가 100배, 태양의 100배니까 이쯤 어디 찍히겠네. 대략 찍어보면. 그쵸? 대략 찍어보면 그래요. 아니죠. 니은이죠. 니은.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보기 기억.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기억이 니은보다 길다. 기억과 니은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는 건데 여기 지금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 대략 찍었지만 이게 정확히 누가 더 왼쪽에 위치하는지는 사실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 없거든요. 계산을 해봐야겠네. 계산을 해봐야겠네. 얘는 지금 표면 온도가 루트 10배예요. 태양이 루트 10배야. 그럼 요거 계산해야겠네. 얼마 나올지. 할 수 있어요. 왜? 이 시그에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도 딱 떨어지게 나올 것 같은데요. 광도 여기에 100 넣고요. 100배. 그 다음에 반지름은 2.5니까 10분의 25죠. 그쵸? 그래서 10분의 25로 이렇게 넣고 분수로 넣고 제곱. 그리고 표면 온도에 4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0의 제곱 100. 그쵸? 그리고 얘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려면 여기 t에 들어갈 숫자가 뭐가 돼야 되지? 얘가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5 들어가야 될 거고 분모에. 그치? 그러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인데 또 100이 남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 10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4제곱 하면 지워지면 나오잖아요. 즉 t는 2가 나오네. 표면 온도는 태양의 2배네요. 2배. 그러면 2배랑 루트 10 중에 누가 더 커? 루트 10이 더 크지. 그러니까 니은이 더 아니죠. 기억이 더 이쪽에 있어야겠네. 그치? 기억이 더 이쪽에 있어야겠네. 더 왼쪽에. 더 뜨거우니까. 얘가 더 뜨겁고 그 다음이 니은.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기억이 더 뜨겁고요. 따라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기억이 니은보다 짧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기억이 니은보다 짧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다. 그 다음 니은. 기억의 절대 등급에서 니은의 절대 등급을 빼면 10이다 라고 했어. 절대 등급 구하래요. 절대 등급 구하려면 광도를 알아야겠지. 이것도 계산을 해야겠네. 이것도 계산을 해야겠네. 여기 지금 두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광도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요. 광도 모른다라고 할게요. 모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0.01 제곱 그리고 t는 루트 10 요거의 4제곱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10에 여기 벗겨지면 100이 나오고요. 100 곱하면 1 0.01이네. 광도는 0.01 돼요? 그러면 태양과 같은 광도일 때 이때 절대 등급이 대량 플러스 5라 그랬어요. 근데 100배 더 밝은 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5등급을 빼야 되지. 그러니까 0등급일 거고 얘보다 더 밝기가 어둡다. 100분의 1로 어둡다라는 것은 여기에 또 플러스 5를 해야 돼. 그럼 얘는 10등급이네. 절대 등급. 대략 따져보면. 그러니까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10이다. 10에서 0을 빼니까 10이다. 니은도 맞네요. 아니지. 니은은 맞고 기억은 아까 틀렸고.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별의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이거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 니은과 디귿에서 선생님이 지금 요 비슷하게 그렸는데 디귿이 광도가 조금 더 낮으니까 좀 더 아래쪽에 그릴게요. 좀 더 아래쪽. 요쯤 그려줘야 되거든. 니은과 디귿의 질량을 비교하래요. 디귿선지에 여러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부분은 아마 헷갈렸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별의 질량을 얘기를 할 때는 주계열성 내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주계열성 내에서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재료물질이 많죠. 에너지를 많이 만드니까 많이 뜨겁고 밝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별일수록 별의 질량이 크다 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지금 거성이잖아. 거성과 주계열을 지금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비교해야 돼? 얘가 질량이 큰 거야? 얘가 질량이 큰 거야? 헷갈리죠? 이거는 별의 진화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별의 진화에 대한 개념. 왜냐하면 얘는 지금 별이 주계열을 떠나서 거성 또는 초거성이 될 때 항상 광도는 증가합니다. 광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만약에 주계열이었다라고 시간을 거꾸로 되돌아가게 되면 주계열에서의 위치는 어쨌든 니은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거야. 뭐 태양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니은별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광도를 가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질량을 비교한다면 니은의 질량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주계열을 놓고 비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다. 요거 아마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을 비교를 할 때는 그 진화 단계를 고려해서 같은 주계열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 답은 5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4번 문제 틀린 친구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계산 연습 꼭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은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요.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 기출문제에서 엘니뇨 라니냐 문제 굉장히 어려운 자료 나오죠.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무난한 수준으로 일단 출제가 됐고요. 가자료와 나자료 각각의 의미부터 파악을 좀 해보면 가자료는 기압 편차가 나와 있고 나자료는 수온 편차 값이 나와 있습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예요. 그러면 나자료부터 해석을 좀 해보면 여기 지금 180도, 경도 180, 여기가 태평양 가로지르는 그쪽이죠. 이쪽이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경도 표시로 지금 헷갈려하는 친구들 없죠? 이 뒤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동서를 표시하고 봤더니 지금 수온 편차가 이쪽 동태평양 부근에서 플러스 방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동태평양의 이 수온이 평소보다 지금 높아진 거죠. 아, 표층 수온으로 보면 안 돼요, 선생님? 표층으로 봐도 되지. 여기 지금 다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수온이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시기야? 엘니뇨 시기야. 엘니뇨 시기야. 평소보다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 수온이 높은 상황. 그리고 가자료를 보면요. 기압 편차거든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을 평소에 비교하면 어때요? 따뜻한 해수가 서로 많이 가니까 여기서 상승기로 나타나서 보통 여기가 저기압이고요. 이쪽이 고기압입니다. 그쵸?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는 이 차이가 더 커져서 기압값이 얘는 더 줄어들고 얘는 더 높아지고 엘니뇨 시기에는 어떻게 돼? 요 기압값은 좀 증가하고 요 기압값은 좀 내려가지. 그치? 엘니뇨 시기는 반대란 말이지. 그럼 볼까? 지금 A 시기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 실선,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 편차가 플러스예요. 동태평양의 기압이 더 높아졌대. 원래 고기압인데 더 높아졌대. 그리고 서태평양 같은 경우, 요 점선 같은 경우는 기압이 마이너스 값이야. 그럼 평소보다 낮아진 거고 원래 저기압이었는데 더 낮아졌대. 그러면 평소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변한 상황이죠. A는 라니냐입니다. 그쵸? B 시기는 어때요? 이게 지금 반대잖아. 반대로 뒤집혀 있잖아. B가 엘니뇨지. 그러니까 나자료는 B 시기와 관련된 자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보기 기억. 나는 B에 측정한 것이다. 그치? B에 측정한 것 맞고요. 니은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 마이너스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 값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니은 문장 여러분 다시 한번 밑줄 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온 편차에서 또 수온 편차를 뺀 거예요. 편차 자체가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잖아요. 근데 거기 또 빼기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요 국어적으로 여러분 이거 실수하기 쉬운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평균 수온 편차가 A 시기 라니냐 시기야. 라니냐 시기에는 여기에 수온 편차가 어떻게 될까? 라니냐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온 편차 값이 플러스겠지. 지금 A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A 시기.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에서 수온 편차는 플러스일 거야. 더 따뜻할 거야. 그리고 동태평양은 어때? 용승이 더 강해지니까 더 줄어들겠지. 마이너스야. 근데 이거를 빼래. 그러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겠네. 근데 B 시기는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 엘니뇨 시기에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니죠.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수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야. 거기에서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빼는 거야.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래. 누가 큰 거야? 얘는 빼기니까 얘는 플러스지. 이거는 뺐잖아. 그러니까 A가 더 큰 거지. 정답은 A가 B보다 크다.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되겠고요. 디귿.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 분의 동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서태평양의 기압분의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평소에 저기압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평소에 고기압이야. 근데 라니냐 시기에는 이 차이가 더 크다며. 그럼 더 작고 얘는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라니냐 시기에는 이 값이 크다란 얘기야. 즉 A 시기에는 이 값이 크겠죠. A가 B보다 크다. 디귿 맞는 보기네. 맞는 보기.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자료가 어렵진 않았어요. 자료가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보기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차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압값에 이런 비율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헷갈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15번 문제는 아마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실수한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그런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기후변화 문제. 전통적으로 좀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의 움직임이라든지 공전궤도 이심률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감각이 좀 필요한 그런 파트다 보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 근데 이 구모에서는 일단 무난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고요. 지금 그림 가에서 지구의 공전궤도가 나와 있고 나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능에 경사각 변화가 문제 나왔다. 엄청난 힌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경사각 변화가 나와 있으면 좀 난도가 확 내려갑니다. 왜? 경사각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계절 차이가 더 커지는 거죠.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계절 차이 없잖아요.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는 중위도에서의 1년 동안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비교하면 1년 내내 비슷할 거예요. 근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채로 돌기 때문에 어떨 때는 태양 쪽을 향하고 어떨 때는 태양 반대쪽을 향하다 보니 계절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 거잖아요. 즉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계절 차이는 크다. 경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절 차이는 작다. 이렇게 풀면 다 풀리거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오면 좀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 보기 바로 볼게요. 6,500년 전에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계절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의 여름이죠. 현재는.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의 겨울이죠. 이거 지금 헷갈려하는 친구 있으면 안 돼요. 근일점이니까 여름이죠? 아니에요. 근일점일 때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이게 현재야, 현재. 근데 6,500년 전이라고 했어요. 지구 자전축이 26,000년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6,500년 후라면 이렇게 돌아가서 칠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 6,500년 전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니까 칠판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전축이 요 방향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 거야. 이 상태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계절이 어떻게 바뀔까? 이 상태로 되면 요 위치에 있을 때 지구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는 거죠. 이때가 북반구 여름이네. 이때가 겨울이 되네. 6,500년 전에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맞네. 기억보기 맞네. 니은 보기. 북반구 35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약 6,500년 전이 현재보다 작다라고 해서 연교차를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연교차가 어때요? 현재는 연교차가 가까운데 이때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태양이 그나마 가까우니까 따뜻한 겨울이고 여름이긴 한데 그나마 태양이 멀어 시원한 여름이죠. 그러다 보니 연교차가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6,50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상황 물어보고 있네.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계절 판단해보면 여름인데 여름 위치 한번 볼까요? 여름에 지금 태양과의 거리 이 정도예요. 근데 현재는 여름에 태양과의 거리 어때? 멀거든? 좀 가까워졌어. 그러면 더 더운 여름이 됐네. 6,500년 전에 여름은 더 더웠네요. 그러면 겨울은 더 추웠겠지. 연교차는 컸다. 그래서 현재보다 6,500년 전이 더 컸다. 니은 틀렸네. 그 다음 디귿. 남반구에서 35도, 남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약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자, 헷갈리니까 지우고 13,000년 후라 그랬어. 그리고 남반구를 물어봤다. 남반구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남반구 어느 계절이에요? 여기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잖아. 여름이야. 남반구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이야.
그치? 여름인데 태양 가까워요. 더운 여름이고 추운 겨울이야. 연교차가 지금 남반구는 큰 거예요. 남반구는 연교차가 커. 근데 13,000년 후를 물어봤거든? 13,000년 후라고 하면 이게 지금 자전축이 반대로 바뀌어야지. 그럼 계절이 뭘로 바뀌는 거야? 겨울로 바뀌는 거야. 반대로 바뀌니까 이때 뭐가 돼? 이때가 여름이네. 겨울인데 태양 가깝네. 따뜻한 겨울. 여름인데 태양 머네. 시원한 여름. 연교차 작아지네. 13,000년 후의 연교차는 작다. 그러니까 여름철 평균 기온은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낮다. 그치?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맞는 복이네. 디귿. 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가자료를 가지고 경사 방향 변화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판단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이라면 요 나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좀 더 빨랐을 거예요. 이게 아마 더 쉬운 친구들은 실전 상황에서는 이걸 활용하길 바랍니다. 나 자료를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 6,500년 전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때 경사각은 어때요? 현재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디귿에서는 13,000년 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는 경사각이 더 작을 때예요. 그러면 이때는 연교차가 현재보다 크고 이때는 연교차가 현재보다 작다라는 거거든. 그 방향으로 그냥 선지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 보기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6,500년 전 현재보다 크다니까 니은이 틀린 거고, 디귿 보기는 여름철의 기온을 물어봤어. 여름철인데 지금 연교차가 작아진 거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철 평균 기온은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낮다. 맞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떻게 낼 수밖에 없냐면요. 얘를 고려하든 결론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자동축 바꾸고 뭐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걸로 풀면 돼. 그래서 이게 문제 나왔다. 경사각이 나왔다. 이거 활용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령껏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풀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16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고지자기 극과 관련된 문제고요. 현재 지계의 위치와 그리고 고지자기 극을 가지고 과거 지계의 위치를 복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자기 극의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라고 했고요.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현재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지자기 북극과 일치한다라고 문제에서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지계라는 건 땅덩어리라는 뜻이죠. 지금 여기 30도 위도대에 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지계 안에 암석들 중에 나이가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나이 암석들을 통해서 그 암석에 남아있는 그 고지자기, 잔류자기의 흔적을 가지고 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추정을 해봤더니 6천만 년 전에 지자기 북극이 여기 있었다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 있었어? 아니라는 거야. 여기 있었어. 변하지 않았어. 근데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래요. 그게 무슨 뜻이야? 지계가 움직였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움직였을까? 그 위치를 복원을 하려면 요것과 여기서 추정한 요 고지자기 극의 위치와 지궤의 그 사이에 이 거리 있죠? 요거를 일단 판단을 한 다음에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손이 약간 짧은데 요렇게 했을 때 얘를 요 길로 지금 옮겨주면 돼요. 요 위치를. 그러면 요만큼 내려가면 되지. 그럼 60도 내려가야겠네. 그럼 요 지계 위치도 60도 내려주면 돼요. 여기 남반구 어딘가에 지계가 있었을 거야. 6천만 년 전에는. 그 다음에 4천만 년 전에는 그럼 어디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만큼 떨어져 있거든?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의 위치를 또 여기로 옮겨줘야지. 옮겨주면 얘는 30도가 좀 안 되는 각도만큼 내려가 있죠? 그러면 얘도 한 요쯤 되겠네. 4천만 년 전에 지계는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궤가 고지자기 극과 떨어진 각도를 지금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천만 년 전에는 어땠어? 조금 차이 나네. 조금 내려주면 되네. 그럼 지궤가 여기쯤 있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1000만 년 전에는 요때는 지궤와 요 정도 떨어져 있어. 근데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이렇게 올려줘야 되네. 그치? 올려주니까 지궤가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 있었던 거야. 이동 방향이 좀 바뀌었네. 그래서 6천만 년 전부터는 이렇게 하면서 북상이 온 거야. 지계가 이렇게 북상이 온 거예요. 2천만 년까지. 그리고 이때까지도 북상했어. 그러다가 1000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는 다시 남쪽으로 좀 내려왔네. 이런 식으로 지계 이동 과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좀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은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으로 복원해도 괜찮아요. 옆에서 지구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적도고 여기가
지자기 북극, 지리산 북극의 위치라고 하고 30도, 60도라고 했을 때 현재 지게가 30도에 지금 걸려 있거든? 여기 지금 지게가 있어. 그리고 여기야. 근데 6천만 년 전에는 이거 이렇게 넘어가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 여기가 고지자기 극이래. 4천만 년 전에는 이렇게 넘어가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거의 여기쯤 가리키고 있어. 근데 이게 이 위치가 이렇게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지자기 북극이? 아니야, 하나라고. 이 자리 그대로였다고. 그러니까 얘를 일로 돌려야 된다고. 얘를 여기로 옮겨주려면 얘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6천만 년 전에는 지게가 여기 있었다. 과거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야. 6천만 년 전에. 4천만 년 전에 요만큼 돌리니까 또한 여기쯤 지게가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평행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게의 과거 위치를 복원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기 보면요. 지게는 60마에서 40마 사이가 40마에서 20마 사이보다 빠르게 이동하였다. 자, 지금 속도를 물어봤는데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많이 이동했으면 빠른 거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걸로 봐도 되지만 이 간격만 봐도 돼요. 60에서 40 사이 요 거리와 40에서 20 사이 거리를 봤을 때 이게 더 많이 이동했잖아요. 지게가 이만큼 더 많이 이동했다는 뜻이고 더 빠르게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 기억 맞고요. 니은 보기에서 6천만 년 전에 생성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은 플러스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남반구잖아. 그치? 복강의 크기는 위도별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북반구의 경우는 플러스 그리고 남반구의 경우는 마이너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복각이 마이너스로 아마 측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 디귿, 10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이동 방향은 북쪽이다 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계속 북쪽이었거든. 근데 요 시기와 그리고 현재 사이, 여기가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사이에는 지게가 어떻게 이동했어? 오히려 남쪽으로 조금 내려갔어요. 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핵심은 그거예요. 평행 이동. 그래서 이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현재 지자기 북극의 위치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지게도 같이 함께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서 과거 위치를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관련된 기출문제들은요. 지게 이동뿐만 아니고 지게 회전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부족한 친구들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7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18번 가볼게요. 자, 18번은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식현상이랑 좀 연결을 시켰네요. 그래서 단원끼리 좀 통합한 그런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지금 18번 문제에 어떤 외계 행성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생명가능지대 위치를 봤더니 지금 별로부터의 거리가 0.05 내에 지금 행성이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태양보다는 중심별의 질량이 아마도 작은 별이겠구나. 거기까지 파악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생명가능지대의 폭도 태양계보다 좁을 거고 더 중심별에 가까이 위치한 거겠죠. 그러니까 보기 기억에서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이 외계 행성계가 태양계보다 좁다.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야. 근데 이거 얼핏 본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두꺼운 거 아니에요? 왠지 두꺼워 보이는데 그렇게 푼 친구도 있을 텐데 눈금을 잘 보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폭은 더 좁다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 중심별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은 125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지금 중심별을 행성이 지나갈 때 나타나는 식현상이 지금 오른쪽 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래 밝기가 1일 때 최소 밝기일 때 0.991이래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이지? 만약에 별이 있어. 별의 면적이 1000이라고 했을 때 행성이 가리는데 이 행성이 가리는 면적이 8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1000 중에 8을 가린 거야. 그럼 나머지 992만큼만 빛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그쵸? 그러면 면적의 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심별의 면적 분의 행성의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값이 125분의 1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의 비를 물어봤어. 반지름. 반지름은 여기 루트를 씌워야겠지. 그쵸?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비는 면적의 비인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을 해서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니은 틀린 거예요.
제곱근 씌워야 되죠. 그 다음 디귿.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T2가 T1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T1은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기 전이고요. T2는 식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중심별 앞에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 내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편의량이 나타나지 않겠죠. 편의량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식현상을 일으키려고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별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심별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적세 편의가 나타나니까 이때는 식현상 전에는 적세 편의로 인해서 파장이 길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를 비교하자면 얘가 더 길고 얘가 더 짧다라고 볼 수 있지. T2가 T1보다 짧다.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보기, 맞는 보기. 정답 기억 디귿. 그 답은 5번.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요 디귿 선지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려놓고 푸세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별이 있고 행성이 있다. 근데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행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내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식현상이 요 순간에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행성이라고 했을 때 딱 가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리기 전에는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러다가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은 후퇴잖아요. 별은 후퇴이기 때문에 적세편입니다. 적세편이. 파장 길어졌네. 이때는 파장 변화량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길이를 비교하자면 T1에서 더 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정답 기억 디귿. 답은 5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가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지질 단면도 나와 있고요.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X와 Y의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값이 나와 있고 A와 B에는 X와 Y 중 하나만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량의 50%, 25%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뭐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좀 조급하게 풀었겠지만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이 나왔어요. 보통은 모험소의 함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자원소 함량이 증가하는 이런 자료를 준 겁니다. 반대로 나오긴 했지만 반감기는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원래 있던 양에 대해 자원소의 양이 얼마냐. 1대1일 때 이때가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죠. 1대1이라고 한다면 요 값이 1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를 찾으면 X 원소는 반감기가 1억 년, Y 원소는 반감기가 2억 년. 그래서 TX는 1억 년, TY는 2억 년. 이렇게 일단 찾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보기 기억을 바로 가보면 반감기는 X가 Y의 2분의 1배이다라고 했어요. 2분의 1배. 맞네. 그래서 기억 보기 일단 해결되고 그 다음 니은 보기.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가 뭐냐.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판단해야 돼. 지금 보니까 A가 지금 관입해서 굳어졌고요. 이거 지금 부정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A가 생긴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다음에 B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려야 되고 얘가 나이가 더 많아야 돼. 그러면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가 X를 포함했어. 얘가 Y를 포함했어. 그랬을 때 X는 반감기가 1억 년이거든요. 근데 처음량의 50%래. 그리고 25%래. 근데 얘가 더 나이가 많아야 되니까 2번 갔다라고 해보자. 반감기 2번 지나갔어. 그러면 얘가 2억 살이 되네. 근데 얘는 반감기 한 번이라고 쳐도 2억 살이야. 이상해. 나이가 같아. 안 돼. 왜냐면 부정합은 긴 시간 간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되거든. A가. 그럼 이거 잘못된 가정이죠. 얘가 Y를 포함하고 얘가 X를 포함해. 그리고 얘가 반감기 2번 지났다라고 하면 4억 년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얘가 반감기 한 번 지났다라고 하면 얘가 1억 년이 돼.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야. 얘는 4억 년 전, 얘는 1억 년 전. 그쵸? 그러니까 보기 니은에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Y다.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보기. 가에서 단층은 중생대에 형성되었다라고 했어요. 단층 언제 생겼지? 여기 지금 단층 보이죠? 근데 단층이 A가 관입하기 이전에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오래된 거야. 더 이전이야. 그럼 4억 년보다도 더 전이어야 돼. 중생대인가요? 아니지. 고생대보다 이전이거나. 그치? 왜냐하면 지질시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5.4억 년, 2.5억 년, 0.66억 년. 이때가 현재라고 했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거든요. 그러니까 4억 년 전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중생대일 리는 없는 거야. 디귿 틀렸네. 정답은 기억, 니은. 답은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 가볼게요. 아마 이 20번 문제 때문에 해설 강의 클릭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0번 문제 정답이 니은 디귿이 아닌가 해서 5번 고른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5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답이 왜 2번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자료 나 그림을 꼼꼼하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주 팽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부분 좀 허를 찌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료에 일단 제시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 가는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138억 년부터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을 나타내주는 일단 자료죠. 이 우주 모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작았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120억 년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현재를 기준으로 5분의 1이었고 80억 년 전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2분의 1이었다. 상대적인 값까지 지금 Y축에서 숫자로 주고 있습니다. 가자료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정보고요. 그 다음 나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잘 봐야 돼요. 지금 공간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현재예요. 80억 년 전이에요. 120억 년 전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120억 년 전 은하 P가 있고 은하 Q가 있어요. 두 은하가 있고요. 요렇게 지금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120억 년 전에는 이때 은하 P에서 방출된 빛이 여기서 지금 빛이 방출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얘가 파장이 람다래요. 이 빛이 80억 년 전의 은하 Q에 도달했대요. 이게 지금 P고 Q죠. 얘가 P고 얘가 Q예요. 여기서도 얘가 P고 여기가 Q예요. Q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이 Q를 지나서 현재 관측자인 나에게 이 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이 파장도 길어진다,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공간이 만약에 2배로 커졌다. 그러면 파장도 2배로 늘어났다. 이거를 가정을 한 거예요. 되시나요? 일단 여기까지.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단 P와 Q는 관측자의 시선과 동일한 방향에 위치한다. 동일한 방향이다. 이것도 지금 단서 조건으로 준 상황입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120억 년 전에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자, 이때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가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만약에 우주가 등속 팽창했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직선꼴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기울기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120억 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기울기가 좀 컸다가 이후에 기울기가 좀 감소한 꼴이에요. 즉 팽창 속도는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감속 팽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에서 120억 년 전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기억은 틀린 거야.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뭐야? 가속 팽창 들어봤는데? 이거 최신 우주론이라고 했는데? 가속 팽창 맞잖아. 그게 아니지. 120억 년 전에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감속인 거예요. 자료 보고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주 탄생한 초창기에는 감속 팽창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보기.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인 빛이 Q에 도달할 때 파장은 2.5 람다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약간의 그 수학적인 계산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방출한 빛이 여기에 도달했을 때 근데 요때 120억 년 전에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현재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5분의 1이라고 했고 여기는 현재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5분의 1에서 2분의 1로 지금 공간이 커진 상황이야. 몇 배가 된 거예요? 이거 몇 배 된 거야? 2분의 5배 아니에요? 2분의 5배 커졌어. 공간이 2분의 5배 커졌으면 파장도 2분의 5배 길어진다고요. 문제의 단서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 우주 공간에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배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의 빛이라면 이때는 2.5배 이렇게 커지는 거 맞지. 니은 보기 정답.
여기까지 푼 친구들 일단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잘 푼 건데 디귿 보기는 이 디귿 보기 때문에 어려웠지. 자, 디귿 보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나에서 요 나라는 그림을 보라고 했고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현재, 여기 현재 관측자와 Q까지의 거리, 요 기억을 이렇게 딱 알려줬어. 여기까지 거리를 딱 물어봤습니다. 이 거리가 80억 광년이다 라고 했어요. 80억 광년.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Q에서 온 빛이 80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지금 도달했으니까 이 빛이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해오니까 거리로 따진다면 80억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맞는 보기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디귿 보기 맞네. 근데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로부터 오는 빛을 볼 때 그 빛이 오는데 100억 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100억 년 전 과거의 우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곳을 보면 볼수록 더 먼 과거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념은 우주의 팽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주가 빛이 오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 그 개념과 거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 우주의 팽창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빛이 오는 동안 우주가 팽창해요. 오는 동안에도 공간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나에게 오는 동안 공간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요 Q까지 떨어진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요 기억의 값을 얘기를 할 때는 80억 광년보다 더 멀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멀리 있을 거라고. 우주 팽창을 고려해야 되니까.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며 가에서 이걸 줬단 말이야.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빛이 오는 동안도 우주가 커지고 있네? 그러면 관측자와 Q 사이의 거리는 80억 광년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주의 팽창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낚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 보기의 의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 보기 하나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좀 선생님이 꼼꼼하게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다시 챙겨가야 될 그런 내용들 꼭 여러분 다시 복습해 가면서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꼭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서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지구과학은 여러분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해설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